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한 교사였고,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희에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민수예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정말 효성이 깊은 아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주말마다 저희를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곤 했죠. 그런 민수가 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신부는 은영이라는 아가씨였어요. 은영이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중견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도 저희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민수 씨 도와서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머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때 은영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 치고는 참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은영이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제 생일 때는 꽃다발과 선물도 챙겨줬어요. 민수와 함께 가끔 맛있는 음식점에 저희를 초대하기도 했고요. 어머님, 이 음식점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예약했거든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잘했네. 이런 비싼 곳까지 데려와주고. 정순이 엄마, 우리가 복 많이 받았어. 그러게 말이야. 은영아,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중에 3년 전에 손자 준호가 태어났어요. 저는 손자가 너무 예뻐서 은영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가끔 아이 봐주러 가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빈소를 차린 동안 은영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문상객들 접대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의 말도 해줬고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머님 혼자 되시면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때 은영이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민수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재우고 싶다고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오늘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견디기가 힘들어. 오늘 하루만 너희 집에서 잘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바로 집에 갈게. 물론이죠, 엄마. 당연히 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 말씀도 안 드리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민수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에 있던 은영이를 보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은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인사를 했죠. 은영아, 갑자기 와서 미안해. 엄마가 오늘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하루만 재워달라고 민수한테 부탁했어. 그런데 은영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여기가 모텔인 줄 아세요? 갑자기 오셔서 재워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고 아이도 있는데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의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모텔이라니. 난 그냥 오늘 하루만 재워달라고 한 건데. 어머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님이 계셔서 어머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어머님도 이제는 독립적으로 사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만 의존하시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은 민수가 은영이를 말렸어요. 은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아빠 장례 치르고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야. 오늘 하루 정도는. 하지만 은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 씨도 너무 어머님한테만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이 있고 준호도 키워야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오시면 우리 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동안 믿고 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은영아, 나는 너희한테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저희는 저희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준호가 아직 어려서 밤에 자주 깨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더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민수가 다시 중재하려고 했어요. 은영아,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만이라도. 그런데 은영이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한번 이렇게 허락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도 편하지 않아요. 저희 집인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어, 은영아.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가겠어.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은영이한테 다시 말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민수야. 괜찮다. 엄마가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있겠어. 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내가 자꾸 끼어들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수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룻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큰 상처는 그동안 믿고 있던 며느리의 배신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은영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은영이가 좀 예민해져 있어서 그랬나 봐요. 준호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진심을 봤기 때문에 민수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민수야, 괜찮다. 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내가 의존하면 안 되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영이한테 다시 잘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민수야.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게 생각해 봤어요.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인생,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까지. 하지만 저는 아직 은영이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줄지 몰랐어요. 이 일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시댁 제사 준비 때문에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아버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이 할아버지 기일인데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아빠가 다 준비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 하나? 아, 그래요? 제가 깜빡했네요. 엄마, 저희 집에서 하시죠. 은영이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집안의 큰일이니까 며느리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제사 음식 재료들을 챙겨서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준 은영이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제사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여기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주방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지저분해질 텐데요. 은영아, 미안해. 그래도 할아버지 기일이니까 제대로 차려야지. 내가 최대한 빨리 할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대세예요. 굳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오늘 준호 때문에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당연히 며느리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은영아, 할아버지 기일인데 예전에는 너도 도와줬잖아. 그때는 아버님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구식 풍습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댁 제사를 구식 풍습이라고 하다니. 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할아버지 기일이야. 민수 씨도 너무 어머님 말씀만 들으시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오시면 우리 집이 쉴 틈이 없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준호 키우고 하느라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영아, 그럼 내가 혼자 할게. 너는 준호 데리고 친정에 가. 민수야, 너라도 도와줘. 어머님, 그러시려면 어머님 집에서 하세요.
왜 꼭 여기서 해야 해요? 저희 집 주방 쓰시고 나면 치우는 것도 일이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고 말했죠. 알겠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하겠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하시죠. 하지만 은영이가 또 말했어요. 민수 씨, 어머님이 집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굳이 말리실 필요 있어요? 어머님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자꾸 여기 오시면 저도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은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 집이 더 넓기도 하고 거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민수야, 너 마저...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집이 더 넓고 주방도 크잖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다시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와 민수네 사이는 더욱 멀어졌어요.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준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을 찾아가니 민수와 은영이가 있었어요. 준호는 폐렴으로 입원한 상태였어요. 어머, 우리 준호 많이 아파? 할머니가 왔어. 준호를 보자마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손자인데 아프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은영아, 내가 병원에서 간병할게. 너는 회사도 가야 하고 힘들 텐데. 그런데 은영이의 대답은 정말 차가웠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준호가 더 어수선해할 수도 있어요. 준호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이라니, 내가 친할머니인데. 낯선 사람이라니? 은영아, 나는 준호 할머니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준호가 요즘 어머님을 자주 못 봐서 낯설어해요. 그리고 병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있는 게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민수가 중재했어요. 엄마, 은영이 말이 맞아요. 준호가 지금 예민한 상태라서.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제 손자를 보러 온 게 잘못인가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나는 그냥 준호 얼굴만 보고 갈게. 하지만 은영이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 준호가 지금 잠들어 있는데 깨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면회 시간도 거의 끝나가서 다음에 퇴원하면 그때 보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병원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은영이가 점점 저를 가족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민수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민수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생일 당일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기억하고 있니? 아, 맞다. 엄마 생일이네요.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괜찮아. 그럼 저녁에라도 같이 식사할까? 엄마, 그게 오늘 은영이가 회사 회식이 있대서 저는 준호 봐야 해요. 내일 저녁에는 어떠세요?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내일.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민수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은영이 차가 집에 있는 거예요.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뭔가 이상해서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야, 나야. 은영이 회식 끝났나? 차가 집에 있던데. 엄마, 그게 회식이 일찍 끝났나 봐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민수네 집 앞 카페에서 우연히 은영이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케이크를 먹으며 즐겁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회식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생일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김 사모님과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순 씨, 며느리가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괜찮아? 무슨 이상한 소리요? 글쎄, 며느리가 동네 부인들한테 시어머니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남편 죽고 나서 자꾸 들러붙어서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옛날 사람이라 고집이 세고 며느리를 하인 부리듯 한다고도 하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은영이가 동네에서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니.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아,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정순 씨가 얼마나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부인들도 점점 그쪽 말을 믿기 시작하더라고. 특히 지난주에 부녀회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던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를 가족에서 소외시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동네에서까지 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은영이가 동네에서 나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던데 그거 사실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영이가 내가 의존적이고 고집 세다고 며느리를 하인 부리듯 한다고 동네에서 말하고 다닌다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마 누군가 잘못 전달한 거 아닐까요? 민수야, 너는 왜 항상 은영이 편만 들어? 동네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엄마, 제가 은영이한테 물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30분 후에 온 민수의 전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은영이 말을 들어보니까 은영이는 그냥 친한 언니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들다고. 힘들다고? 내가 뭘 했다고 힘들다는 거야? 엄마, 은영이 입장에서도 이해해 주세요. 아직 애도 어리고 일도 하면서 저까지 챙겨야 하는데 엄마까지 자주 오시니까 부담스럽긴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 있는 거였어요. 민수야, 나는 너희한테 부담이 되려고 찾아간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언제 은영이를 하인 부리듯 했어? 엄마, 과장된 표현이었을 거예요. 은영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텐데. 과장이라고? 민수야, 너는 정말로 은영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은영이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 되어서 저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을 되찾아보려고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추석에 우리 집에서 같이 차례 지내자. 올해는 아빠도 없으니까 가족끼리라도 모여야지. 엄마, 그게 은영이 친정에서도 와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은영이 친정에서 보낼 것 같아요. 추석인데 시댁도 안 오고 처가만 가려고? 엄마,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은영이 부모님도 나이 드시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럼 추석 다음 날이라도 잠깐 들러라. 엄마가 전을 부쳐놓을게. 엄마, 저희는 연휴에 여행 갈 계획이 있어서. 그때 저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참고 전화를 끊었죠. 추석 당일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절을 하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은영이 그리고 준호가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어머, 왔구나. 여행 간다고 하더니.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은영이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온 것 같았죠.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들어와서 전이라도 먹고 가. 어머님,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요. 뭔 소리야. 추석인데 차례 지내고 가야지. 아빠한테 절도 하고. 어머님,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냥 산 사람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추석에 와서 차례를 지내자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다니. 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너희 시아버지셔. 어머님,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우울해하시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내가 우울해한다고? 어머님, 계속 전화하시고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의존적이세요. 어머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과거에만 매달려 계시면 안 되죠. 그때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은영아, 내가 언제 과거에 매달렸어?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존했다고 그래? 어머님, 사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개입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어머님 때문에 소문이 안 좋던데 저희도 체면이 있거든요. 동네 소문? 그 소문을 누가 낸 건데?
어머님이 워낙 예민하시고 까다로우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은영이가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게 맞았어요. 은영아, 네가 동네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 거구나. 어머님, 저는 그냥 제 상황을 털어놓은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 힘들다고. 간섭? 옛날 방식?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님, 제사며 명절이며 다 어머님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숨 막혀요. 민수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엄마, 은영이도 좀 힘들었나 봐요. 서로 이해해 주시면.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민수야, 너도 은영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머님, 저는 억지로 착한 척할 생각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과는 정말 안 맞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계속 만나야 하니까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폭발했어요. 그래, 알겠어. 은영아, 네가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좋아, 나도 이제 참지 않겠어. 이제까지는 며느리니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참고 또 참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은영아, 네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안 맞는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말이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갑자기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너한테 한 번이라도 큰 소리 낸 적 있어? 네 잘못 지적한 적 있어? 그런데 너는 뒤에서 나한테 대해 온갖 나쁜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녔지? 어머님,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은영아, 나는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어. 너 같은 아이들 수도 없이 봤거든?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말썽 피우는 아이들 말이야. 민수가 당황해서 말렸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내가 너무해? 네가 지금까지 엄마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니? 항상 은영이 편만 들면서 엄마한테는 이해하라고 참으라고만 했잖아. 그런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그리고 은영아, 네가 나한테 의존적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이제부터 정말로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독립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동네에서 나한테 대해 지어낸 얘기들 하나하나 다 바로잡을 거야.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 너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 내가 호구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은영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늙은 할머니가 아니거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슬픔에만 빠져있던 제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분히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했죠.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문제 학생들을 다룰 때는 감정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제 일로 엄마가 말이 좀 거셌지? 하지만 엄마 마음은 진심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 참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앞으로는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어제는 다들 좀 흥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은영이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흥분한 게 아니라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정하려고 해. 첫 번째, 이제부터는 엄마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어. 너희가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해. 두 번째, 명절이나 제사 때도 엄마가 먼저 얘기 안 할게.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세 번째, 경제적인 도움도 이제 안 하겠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어제 은영이가 좀 말이 거셌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민수야. 너희 며느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시어머니가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거. 그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민수야, 넌 어제 은영이가 한 말 들었잖아? 나한테 안 맞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 그럼 며느리를 위해서 엄마가 양보해 주는 거야. 그때 민수는 뭔가 심각함을 느꼈는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진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만 담담하게 얘기했죠. 제가 교사였을 때 학부모들과 상담할 때 썼던 방식이었어요. 김 사모님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김 사모님, 사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일 때문에 며느리와 대화를 해봤어요. 며느리가 동네에서 저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는다고,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시댁 제사나 명절 같은 것도 구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세상에,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정순 씨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해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죠. 김 사모님은 완전히 제 편이 되었어요. 정순 씨는 정말 대인배세요. 저 같으면 그런 며느리 당장 내쫓았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순 씨가 얼마나 교양 있고 좋은 분인데 동네에서 그런 소문을 내다니.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몇 분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금세 동네 여론이 바뀌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만 말했으니까 당당했거든요. 며느리가 제게 직접 한 말들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박 사모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했어요. 정순 씨, 며느리가 그런 말을 정말로 했어요? 네, 추석날에 저희 집에 와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차례 지내는 것도 형식적인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의존적이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원해요.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 민수가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준호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입원을 해야 한대요. 폐렴 기운이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은영이가 이번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회사를 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하루에 12만 원씩 한다고 해요.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미리 일주일치를 다 내야 한대요. 84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요. 카드 한도도 꽉 찬 상황이고. 엄마,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야, 미안한데 안 되겠어.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니? 이제 경제적인 도움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 너희 며느리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정말 독립적으로 살아보라고. 엄마가 도와주면 또 간섭한다고 할 텐데. 엄마, 그래도 준호가 아픈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준호는 엄마 손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니까 도와주시는 거지. 이게 무슨 간섭이에요. 엄마, 제발요. 준호가 아픈 거 정말 안타깝지. 할머니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하지만 민수야, 이건 너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은영이가 얼마나 싫어할지 생각해봐. 그리고 민수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너희도 신용이 있을 테고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까 대출 안 될 리가 없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민수는 더 이상 말을 못 잇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겠죠. 평소 같으면 저에게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이제는 은행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한 거였어요. 한 달 후 은영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 어머님께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머, 은영이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네? 무슨 일이야? 그동안 바빴나 보네. 나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어머님,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민수 씨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혹시 그 기간 동안 준호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머님밖에 부탁드릴 분이 없어서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멀리 하더니 도움이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였어요. 은영아, 내가 준호를 봐달라고? 정말 신기하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나랑 안 맞는다고.
내가 간섭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준호를 맡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준호가 나를 낯설어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낯선 할머니한테 한 달 동안 애를 맡기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예민해서 그게 변명이 되는 거야? 은영아, 너는 예민하면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도움이 필요 없으면 평생 연락 안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미안하다고? 은영아, 나는 네가 미안해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넌 지금도 모르고 있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명절 때도 안 오고 생일 때도 연락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는 거야? 은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말하니까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은영아,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나는 이제 너희 생활에 개입 안 하기로 했거든. 네가 원했던 거잖아. 독립적으로 사는 거. 그럼 이런 것도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평소 단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옷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저 좀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현관에서 얘기해도 되고요. 엄마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들어와. 그런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 요즘 일이 힘드니? 거실에 앉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항상 은영이 편만 들어서 엄마한테는 이해하라고 참으라고만 했죠. 그런데 요즘 일들을 겪어보니까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셨는지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뭘 잘못했는데? 준호 병원비도 결국 대출받아서 해결했어요. 이자도 높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전엔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던 일인데 말이에요. 은영이 출장권도 결국 시터 구해야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시터를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준호를 봐주실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민수를 쳐다만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짜증부터 내고 그랬는데 요즘엔 엄마가 그리워진다고 해요. 특히 준호를 돌볼 때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새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요? 제가 은영이한테 잘 말해서, 아니, 제가 확실히 말해놓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늦었어.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고요. 엄마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민수야, 엄마는 외롭지 않아. 오히려 요즘이 더 편해. 눈치 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민수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간섭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겠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희가 진짜 반성했어요. 은영이도 요즘 매일 후회한다고 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잠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기회? 민수야, 엄마가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남편 장례식 끝나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제사 지내자고 했을 때, 준호가 아파서 병문안 가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너는 뭐라고 했니? 매번 은영이 편만 들었잖아. 엄마더러 이해하라고. 은영이도 힘들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힘들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정말 홀로 서기를 할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자. 그게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그렇게 민수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네에서는 가끔 연락이 오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 편이 되었고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과 제 연금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서 건강도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평소 자주 아프던 속도 괜찮아졌어요. 요즘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다른 분들이 저를 많이 따라주세요. 가끔 마트에서 김 사모님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순씨, 며느리가 요즘 동네에서 시터 구한다고 난리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도 제대로 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대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드님이 대출 받느라고 고생하고 있다던데. 정말 그때 정순 씨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래도 그분들이 원했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정순 씨는 정말 속이 넓으세요. 저 같으면 그때 내 말 들을 걸이라고 했을 텐데. 그러게요. 그때 정순 씨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박 사모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순 씨, 아드님 며느리가 요즘 동네 부녀회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말을 하던데 정말 웃기죠? 그때는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아드님도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던데 대출 이자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그냥 웃었어요. 후회하든 말든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들도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어제는 민수가 직접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성거리는 걸 봤어요. 인터폰을 누르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1시간 넘게 그러고 있길래 제가 창문으로 내려다봤는데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그냥 커튼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끝난 관계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베푸는 것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독립적인 시어머니가 된 거죠. 다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